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와중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소식이 정가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으로 하면 이제 100만 원 다 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했으니까요. 네. 받으실래요? 기부하실래요? 너무 받아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이 국가에서 주는 어떤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제 구순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노인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아마 받게 되면 최초로 받게 될 건데 글쎄요. 이 받아서 이 국가에 그냥 준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 문제는 미래 세대가 주는 돈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부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받는 건데 그걸 과연 국가가 아니고 어디다 지금 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기부한다는 게 이제 안 받겠다는 아마 표시를 하면 네. 애초에 안 받아서 네. 예산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뭐 같은 말인데 예, 정부가 기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 네. 안 받으면 되겠죠. 네, 안 받으면 이제 세액공제까지 근데 해주는. 고소득자라든가 그리고 그 과거 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똑같은 봉급을 수령하는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겠죠. 네. 그리고 가령 변호사시니까 소득이 좀 넉넉하시죠. 아니 저소득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돈이 나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지원이 가도록 할 수 있다면 안 받는 게 좋겠죠. 네. 네, 저는 뭐 미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기부했다고 해서 누구는 기부해라 뭐라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부가 네. 진행되기를 기대하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이죠. 그건 국가 혜택을 입어서 더 많이 벌기 때문이고요.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간접세 비율 높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세금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뭔가 그 천문학적 지원을 했을 땐 아무도 퍼주기라고 안 하다가 이번에 이 재난 극복 차원에서 정말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저는 발상의 전환은 이 지점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혈세가 국민 생활이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하나만 더 언급을 할게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 소비과세 문제인데 소비세 문제. 우리 부가세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가가치세죠. 네. 그러니까 독일 같으면 한 19% 정도 됩니다. 그걸 올리자는 것은 3인당이 올리자고 했어요. 17%를 19%로 올리게 된 게 이 EU 평균이 한 18%에서 19% 사이입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예, 아주 높죠. 우리는 10%입니다.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24%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비 과세를 올리는 것이 정당한 이 세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소비세를 엄청나게 내는 것처럼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간접세 비중은 높은 건 맞으니까요. 물론 간접세 전체 얘기죠. 그는 전체 논지에서 그 벗어나는 조세의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분 문제고 개별적으로 가령 소득세를 우리가 보면 그 납부한 사람은 한 51%밖에 안 돼요. 제일 빨리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법인들도 그래요. 법인도 소득세를 내는 것은 상위 10%가 진짜 86%를 냅니다. 법인세를. 예, 법인세도 그렇고 개인 소득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법 문제를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하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야 입장 들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또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 기발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3조 정도가 부족해요. 전 국민 다 주려면. 근데 이게 국채 발행을 야당이 반대해 버리니까 그러면 드린다는 약속은 지키되 혹시 국민들이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좀 살만합니다 하면 내놔 주십시오라는 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일단 많은 국민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할까요? 우리 저 금모으기처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미래통합당이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실 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절실하면 정부 여당에서 이런 안을 냈을까? 얼마나 빨리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안을 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우선 당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좀 원내대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원내대표가 하고 지금은 정책위 의장이 그냥 개인 의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말씀은 김재원 의원님. 네, 논리 비약에다가 그리고 역사상 처음 있는 참패를 당하셨잖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저는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여쭤보고요. 제가 네. 거기서도 한 말씀 좀 드리려면요. 이 홍남기 장관이 국민 70%에게만 주자.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하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부터 달리 말씀이 없고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건 선거 공약이니까 100%에게 다 주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쪼개기 국회까지 하면서 공수처법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왜 꼭 야당의 동의를 꼭 받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올해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하면 좋죠. 예, 어차피 올해 국채가 이 기존 그 512조 거대 예산 또 국채 한 6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3차 추경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채가 적어도 100조 시대에 될 것이다. 적어도 80조에서 100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차피 꼭 그 야당에게 같이 공동 책임을 지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공약은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다 단물 다 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 심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인영 대표가 왜 자꾸 통합당이 동의를 해달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 통합당이 더 주자고 했었거든요. 총선 전에는. 그래서 예, 황교안 대표께서 1인당 50만 원씩 모두에게 주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민주당이 불감청이면 고소원 받아서 전 국민 100%에게 주자. 이 컨센서스가 사실상 선거 기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채 늘어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채가 줄어들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님들은 안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까지도 정쟁화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섭섭합니다. 네. 저 국채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수많은 선진국들이 어려운 나라 물론이고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국채
발행 않고 하는 나라가 아니, 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네. 돈을 얼마나 찍어내든 네, 양적 완화 사실은요, 쪽에서. 네. 예, 양적 완화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또 엔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저 통화 말고 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200%가 훨씬 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엔화라는 준 기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부가 안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변방화폐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G7인데도 GDP의 132%가 국가 부채란 말이에요. 네, 우리 이러니까 3배 정도 돼요. 가령 거기 이탈리아가 그 국채를 발행할 때는 리버 대학이 보통 한 2% 정도입니다. 그 이자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채를 더 낸다는 것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못하면 제2 IMF 사태는 필연적이고 또 하나 재기불능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합하면 3,100조 원 됩니다. 과거 IMF 사태 때는 가계부채가 50조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입니다. 가계부채는 예.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예, 이런 올라가는 시대에 네. 뭐 어떻든 이런 시대 때 지금 국가가 정부 부채가 지금 이미 700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마칠 때 국가 장기재정 수지 계획을 보면요, 네. 950조가 지금 돼가 있는데 이건 알겠습니다. 코로나 네. 사태로 이제 1,000조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대통령은 정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네. 아무것도 못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채를 낸다는 것은 얼마를 더 내든 간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홍남기 장관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겠어요. 아니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입장 이해합니다. 그리고 국회 갔을 때 야당으로부터 얼마나 추궁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형 뉴딜에 85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85조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는 데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는 일부 국채가 발행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국민들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한계 상황에 있는 국민들께 국채 3조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도와드리자. 왜 이렇게 이거에만 미래통합당 쪽이 목을 매는지 저는 그 점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세출 경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512조 거대 예산 중에요. 조정할 수 있는 예산들은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충분해요. 정부도 한다니까요. 예, 네. 예, 그걸 꼭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데 국채를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시 추가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지. 지금은 그런 조정 하나도 없이 자꾸 야당 보고 무조건 다 동의해라고 하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조정한 결과이지요. 네. 하기로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네. 그걸로 이제 재정 확대를 해서 경기를 살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겠죠.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볼까요? 네. 오늘 나온 겁니까? 네. 리얼미터 겁니다. 네. 64%까지 올라갔습니다. 만 3년 차 집권 만 3년 차에 보기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64%까지 올라갔고 대전 충청권에서 12.9%가 올라갔고요. 일주일 만에. 불경도 10%나 올라갔고요. 눈여겨볼 부분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60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0%에서 지금 58%까지 올라갔습니다. 60대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한 8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의 메르켈이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한 80% 올랐습니다. 네. 뭐 엄청난 그 대지지도가 폭등을 했죠. 40% 후반대에서 그렇게 치솟았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또 72%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가 거의 40% 초반에서 5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아마 뭐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나는 올라가리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국기 아래 모든 국민들이 집합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 위난 사태 때는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가령 트럼프가 그 바이든하고 경쟁자하고 사이에 한 7%의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트럼프가 쫓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 차이가 2% 정도로 줄었어요. 역시 그래서 국가적 위기 상태 때는 그렇다. 네. 9.11 사태가 생겼을 때 조지 부시의 지지도가 갤럽 여론조사상 90%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갤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아버지 조지 부시가
역시 89% 그게 지금까지 현재 기록상 이제 2위예요. 뭐 전쟁 때니까요. 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럼 메르스 때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안 올라갔죠? 네, 그 답을 듣고 할까요? 예, 세월호 참사 때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메르스와 안 코로나를 올라갔죠? 지금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훨씬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메르스는 국가적 위란 사태라기보다 국지적인 전염병이 발병한 정도였지만 지금 코로나는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적 위난이잖아요. 아니에요. 국가적 예? 위난이라고 메르스보다는 분명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분명 심각한 정도가 국가적 아닙니다. 위난이라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그런 정말 그런 상태이고요.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문재인 정부가 게을렀다면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메르스나 세월호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지적인 일이었다면 그때 그렇게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향을 네. 안 줘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사태에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일체감이 형성된 결과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을 평가한 거고 두 번째는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저는 6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건 이긴 쪽에 힘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나도 거기에 지지를 얻는 네, 그런 밴드웨건. 부분이 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8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저로선 너무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조금 무리한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선거에서 일단 졌는데 크게 졌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고 저거는 아주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요 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저는 코로나 사태야말로 여당의 승인 중에 전체 한 70~80%를 차지하는 승인일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공천 잘못이 거의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거돈 시장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네, 오늘 갑자기 민주당이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했습니다. 사퇴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네, 행정부 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시장으로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PK에서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오 시장이 존재감이 3번 떨어지고 4번째인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당 시장이 좀 존재감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일까지 겹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분이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진상 조사와 책임과 사과와 뭐 이런 것이 바로 제명 조치가 될 거고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태가 그냥 이렇게 정치적 물러남과 도의적 책임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 네. 아니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도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 뭐 정말 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개인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공교롭게 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2번째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연결하는 건 무리입니까? 저는 네. 일단 안희정 지사 얘기하시는 건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생명이 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경우도 이제 전 시장이에요. 저분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만 경찰이 수사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오거돈 전 시장 건으로 또 과거의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로부터 미래통합당 쪽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적 도덕적 책임 다 져야 되고 민주당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거로 가져가면 이게 정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댓글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안희정 전 지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전으로 가서 박기태 전 의장이 또 네. 오르내려요.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다, 예, 이거죠. 한도 네.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정쟁화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오거돈 전 시장 행태에 대해서 누가 변명할 수 네. 있겠습니까? 그 남녀 관계, 단순한 남녀 관계, 예컨대 이 불륜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이 강제적 성추행의 문제예요. 쉽게 말해 성범죄예요. 이건 그냥 도덕적인 지금은 간통죄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남녀 관계는 사실 도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성추행의 문제지 않습니까? 범죄예요.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오거돈 시장에 관련돼서는 작년 가을에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참 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회식 문제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는데도 본인이 극구 변명을 했고, 그리고 또 모 유튜버가 또 이분의 그 성적인 문제를 또 거론을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소 사건이 벌어져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 사건은 아니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인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선거 전에 이걸 총선 전에 이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에 타격이 있을까 싶으니까 이 민주당과 아마 조율을 했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 뒤에 한 것인데, 글쎄요. 그 아까 안희정 지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꼭 그 케이스와 연결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유독 미투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심각한 사건들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점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가령 자꾸 박이태 의장을 거론을 하는데 박이태 의장의 문제하고 모 연극 연출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네. 문제들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그 발생을 해왔고 그것이 언론에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꼭 뭐 그쪽을 갖고 노려서 파헤친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누가 뭐라고 이건 합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그 좀 도덕성들의 가령 이런 거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만 일치하면 뭐 도덕성은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머, 그거는 저는 너무 그렇게 심한 봐요. 일반화의 오류십니다. 저도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좌파로 분류하실 텐데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은이 그래서 중도우파라고요. 일반화시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제 새 선장으로 올 것 같습니다. 전권을 쥔 선장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아니면 이 선택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합당이 이렇게 괴밀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령 조셀보 같은 경우는 830을 얘기를 했어요. 그 한 3일 전입니까? 이 80년대생 30대. 그리고 보니까 통합당에 내가 다 찾아보니까 딱 한 분 있어요. 배인진 당선인. 네. 만 지금 30대고 나머지는 40대가 12명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신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도를 잘 몰라갖고 한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당황을 했는데, 어떻든 이게 뭐 자꾸 30대로 가야 된다, 40대로 가야 된다.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또 40대, 70대 후반, 70년대 후반부에 출생한 분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랬어요? 네. 또 기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입니다. 그 과거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천천히 이른바 좌클릭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 가령 외인을 넓힌다 이러면서 당이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과거에 있었던 미래통합당이 분들이 좌클릭을 해왔다고요?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그 앞에 한국당, 새누리당 네. 때부터 가령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 보수를 빼내자고 얘기한 분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때 보수를 당에서 빼내겠다. 그래서 경기민주화를 도입을 하고 당의 파란 색깔 대신에 빨간 색깔로 바꾸고 당명을 새누리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당명으로 그때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또 브랜드가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당에 무슨 정체성이 있느냐? 정체성 없죠. 정체성 없는 것은 그때 그분이 바꿨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것이 네.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보수주의에 있어서 핵심 가치면 핵심 가치. 예컨대 번영과 배려라든지 성장과 배분, 성장과 평등이라든지 이런 상대의 가치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현대 보수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그 알겠습니다. 네. 추구하는 목적을 명시를 하는 당명을 가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그렇게 중도 외인을 찾고 좌클릭을 주장하는 것 같으면 아주 그렇게 표방을 하든지 네. 저는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문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번 선거는 박정희 가문의 유산을 다 써버린 선거. 그게 확인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가치를 세우려고 노력해 왔냐,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수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정 발목 잡기, 막말하기, 안하무인이고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30대인데 일배 성향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미래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를 중요한 한 지지자로 삼고 갈 네.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그럼 이제 당원 구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이 미래통합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보수가 재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달라고 하고 비상계엄령을 얘기하고 비상대권을 달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맞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 나눌게요. 저기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아시죠? 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다 물어봤어요.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당선자들하고 합쳐서 한 140여 명 되는데 140명이 다 142명 중에 140명이 답을 했는데 62명의 의원들은 김종인으로 가자. 43명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자 했고, 나머지 35명 정도 의원들은 이제 그 중에는 뭐 김무성 비대위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의견들이 뭐 오세훈 비대위로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나 봐요. 네. 어제 심재철 원내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몇 대 몇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서 한 43%가 찬성했어요. 과반은 안 되지만 제일 많아요, 찬성이. 아니, 김종인 찬성이. 실문 내용도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저기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버한 겁니다. 당선인 대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당선인 대회를 빨리 서둘러서 당선인들이 차기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선인 대회가 뭐 당을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결정을 하든지 그리고 조기 진당대회를 하든지 여기서 비대위원을 모시고 오든지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낙선하셨어요. 당선인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떠나는 심재철 심재철 조경태 의원 말고는 다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여기 지금 거론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얘기들을 해요. 가만 보면 뭐 누구 할 것 없이 뭐 지역 모 의원, 기억 모 의원 이런 분들 다 자기 이익에만 맞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이 이렇게 지금 괴멸 일부 직전인데
사실상 금일세가 있는데 무슨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네. 하는 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뭐 보탤 말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저희가 재미삼아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네, 저 부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은 누굽니까? 이 중에 물론 뭐 지금 4명 다 부활하겠죠. 4명 다 부활한다. 예, 당선인들 중에 한 네. 5분의 2, 40% 정도가 황교안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겠죠. 황교안 예. 전 대표는 돌아온다 이건 분명히. 뭐 당연하죠. 사실 유시민 이사장은 여기 뭐 부활이라는 표현이 좀 예. 맞지 않은데 정치 뭐 여러 저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정치한다고 봐요. 하시잖아요. 아, 정치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정치한다고 봐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만 하더라도 네. 지금 그 통합당에서 그 굉장히 이 보수주의 원칙에 강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부활하리라고 봐요. 네, 그럼 예, 뭐 그리고 안철수 안전 대표가 지금 현역이니까. 예, 안철수 네. 대표도 나는 부활하리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중의 신망을 저 정도로 네. 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 재등판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